119쪽을 보실 건데요. 119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의 직권말서 이걸 보실 겁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예전에 한 거예요.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요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 후에 본등기 하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겠죠. 다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병과 순위를 비교할 때는 마치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했죠. 따라서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병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전세권 같은 물건도 마찬가지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즉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등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유권이 을에게 이미 먼저 넘어간 것으로 논리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이 없는 자가 이 전세권 등기를 해준 거와 같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돼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말소. 만약에 여기가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저당권도 소유권이 있는 자가 설정해 주는 겁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말소입니다. 전부 다 직권말소예요. 그런데 이게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등기일 때는 직권말소, 가처분 등기일 때는 단독 신청. 그렇죠. 두 번째, 전부 다 직권말소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겠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본등기 시점에 바로 전세권을 취득하겠지만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을이 취득한 권리는 전세권을 취득했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갑이. 그렇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거 이거 무권리자로 볼 수도 있습니까? 없죠.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기준은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느냐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가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두 번째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텐데 이거 양립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병은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말소 하겠습니까? 직권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논리를 구성할 수는 없고 양립 가능 여부로 판단할 텐데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익권자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사실로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점유해서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 어떻게 할까요? 직권말소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쩔까요?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취득한 지상권은 이 부분이에요. 이건 양립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겹치지 않으니까. 이때는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그러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는 간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 다 양립이 가능해요. 저당권은. 그렇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직권말소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용의물건의 가등기 후 용의물건의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중간 처분 등기 중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뭡니까? 전부에 대한 용의권 등기만 직권 말소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이 취득한 건 저당권에 불과하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그렇죠. 소유권이 있는 자가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양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양립 가능합니까? 저당권은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간접적 지배권이니까. 따라서 양립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저당권은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건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양립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당권의 가등기 후 저당권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접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더 보겠다는 겁니다. 요거 시간이 이렇게 이쪽에서 보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요 시점은 병의 이름으로 각종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 말소. 맞습니까? 요게 가처분 등기일 때는 어떻게 말소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 말소. 차이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처분 등기는 판결서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라서 단독 신청. 이거는 양립,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하니까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직권 말소.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것도 당연히 직권 말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등기는 이 자체만 나오는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어떠한 등기에 뒤따른다고 했습니까? 가압류 등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 가등기에 뒤따른다고 했죠. 이렇게 뒤따라 나온 등기예요. 그렇다면 이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직권 말소, 이것도 직권 말소.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러한 등기가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것 직권 말소할 수 없죠. 따라서 이것도 직권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요 병명의 임차권 등기가 요때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권 말소예요. 그런데 이 임차권이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직권 말소 하겠습니까? 이때는 직권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먼저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도 재산적 권리예요. 이것도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은 판결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판결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 채무자가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판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러면 처분을 못하도록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요 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실행될 때도 있겠죠.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채권자 이름으로 요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네? 요게 주등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지금 소유자를 기준할 때 몇 번째 도출됐어요? 두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요 가등기 다음에 이제 본등기가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채권자 이름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의 등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입니까?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예요. 따라서 이거 직권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가처분 등기일 때, 이게 가처분 등기일 때는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이유는요, 가처분의 대상은 재산적 권리만 가처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자체는 재산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존재하지만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가 존재하지만 아까 가처분 등기에는 몇 가지가 있었던 겁니까? 세 가지. 다시요.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까? 발소하지 않습니까?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거 직권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인한 등기가 아니에요.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통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원칙이 직권 말소라고 했죠. 그런데 네 가지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건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아니니까. 두 번째,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강제금의 개시결정 등기. 이건 두 번째 직권 말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저당권,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것도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이것도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4개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죠. 4개. 맞습니까? 그 4개를 외워두셔야 돼요. 아까 이게 가처분 등기일 때는, 요게 가처분 등기일 때는 요게 직권 말소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때는 요게 4개가 아니라 몇 개였습니까? 3개였죠. 이거 3개 아니었습니까? 아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직권 말소 되지 않는 등기가 4개.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직권 말소하지 않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지 않는 것은 몇 개? 3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아예 없어요. 그런 등기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신다고 간주하고.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가등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신 거예요. 네.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보신 겁니다. 이제 이의신청을 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갑은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소에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해서 등기소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해서 등기소는 갑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결정, 등기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처분이라는 형식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이 등기소의 판단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건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 자체와 관련된 건 아니죠. 근데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소의 답변은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등기소의 답변은 결정,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처분이라고 얘기해요. 행정법에서. 근데 이 처분이나 결정이 신청인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신청인은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에 이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불러요. 이 다를 이, 의는 뜻이, 아니 의견할 때 의,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당할 때만 요구하게 되는데요. 부당할 때 이 부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고요. 적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부당이 있는데 이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등기를 요구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고 각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거죠. 이를 소극적 부당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각하 결정, 소극적 부당일 때는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죠. 등기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소극적 부당,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각하 결정이 났다면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 부당이라는 얘기는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요게 부당하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이 적극적 부당의 경우는 신청인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고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이때 이 적극적 부당이라는 개념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29조에는 각하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각하 사유는 제1호부터 제2호 그 다음에 쭉 가서 제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관할 위반. 두 번째는 등기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러한 내용들이 11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하 결정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각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적극적 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 이 적극적 부당에서 요 등기가 효력이 있느냐, 요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그거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1호 위반, 2호 위반의 등기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당연무효. 두 번째, 직권말소. 세 번째,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3호부터 11호 위반된 등기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다 그랬죠. 이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는 유효한 등기일 수도 있고 무효인 등기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뭐 갖고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바로 뭡니까? 이거 적극적 부당이라고 했죠. 이게 적극적 부당이에요. 등기가 각하돼야 되는데 등기가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된 거. 그럼 이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1호 위반, 2호 위반의 경우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갑에게 이의 신청할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의 신청할 이익이 없다면 이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있을 때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의 신청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때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에서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몇 가지를 추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이의 신청은 첫 번째,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보통 이 등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죠. 따라서 기간을 제한을 두게 되면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수억, 수십억짜리의 손해가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요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요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등기소의 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요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처분 결정의 강제 집행을 정지시킬까요? 시키지 못할까요? 시키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이때는 부당할 때만 이의 신청이 가능해야 되는데 정당할 때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요. 만약에 이 갑이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만 갖고 이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면 갑은 정당할 때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부당할 때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당할 때도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관의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집행정지효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정지효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당할 때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 했습니까? 법원에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의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고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제출한 이유는 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의 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판단할 겁니다. 이의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됩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의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송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이의 신청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점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한 시점과 법원이 판단한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이때 이 갑이 저당권 등기를 신청했다고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때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과
요때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건 순위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요때 을이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요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과 요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은 요때 이루어지면 을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될 테고 요때 이루어지면 을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되겠죠. 따라서 갑에게 요때의 순위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요때의 순위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또는 가등기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등기소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등기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기 등기는 언제 합니까?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가등기는 언제 합니까? 순위를 보전시키고자 할 때. 그때 부기 등기나 가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요때 시점을 기준으로 요 갑의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의 부기 등기 또는 저당권의 가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세요?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갑의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요때 이루어지는 것과 요때 이루어지는 것은 갑의 이익의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요 시점에 을의 저당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요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의 취지가 있다는 부기 등기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갑의 등기가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요. 저당권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순위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또는 가등기를 명령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등기 언제 합니까? 순위 보존할 때. 그럼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갑의 저당권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실까요? 안 되시나?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때 판단은 나오겠죠? 어디 갔어? 네, 요때 판단이 될 겁니다. 판단을 법원에서 해봤더니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기각 결정을 하게 돼요. 이때도 뭐가 나타납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과 여기서 나타나는 명령에 의한 등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령에 의한 등기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게 출제가 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는 이의신청 시점입니다. 이의신청. 아니, 이의신청이 아니라 처분 결정 시점이에요. 처분 결정. 즉, 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점은 이의신청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 때를 기준으로 법원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 요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니까 요때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요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러한 증거 자료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요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 자료들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분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난 증거나 자료들은 법원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사실은. 네. 아직은 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보시면 이 신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결정 또는 처분의 부당 다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3번. 이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질 것. 이걸 소송 용어로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의 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는 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이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는데 채무자가 말소를 해버리면 채권자는 대위 신청한 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상속 등기는 상속인만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 자는 상속 등기와 관련이 없는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겠죠. 네.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요? 저당권은 물건이라서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따라서 설정자는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4번,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요. 어렵죠? 네, 제3자의 승낙서 등 말소 등기가 있을 때 제3자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되죠. 시간이 없어서 말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 명의로 먼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이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죠.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말소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둘이 존재해요. 을과 병. 그런데 당사자 중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뭡니까? 등기 의무자. 제3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그러면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갑은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해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병은 손해가 발생하죠.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이 갑과 을이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병은 이의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의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 을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해는 병만 발생하니까 병만 이의 신청할 수 있지 을은 이의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게 요 네 번째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서 제57조 소정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을을 얘기하죠. 말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않는다. 따라서 을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이 시청할 수 있다고요? 병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다 보신 거예요. 다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125쪽의 전자신청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다 보셨고.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는 네, 시간상 좀 생략하고요. 137쪽의 신탁등기를 보겠습니다. 신탁등기. 134쪽의 신탁등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거니까 좀 빨리 하죠. 이때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명의신탁은 갑과 을 사이에 권리에 관한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명의신탁계약. 권리에 관한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믿고서 부탁하는 그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해요. 하지만 시험은 소유권이 주로 출제되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변동이 되는데 이때의 소유권 변동은 무슨 소유권 변동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대내적 소유권만 변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내적 소유권. 따라서 대외적이죠. 대외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는 취득하는 권리가 뭡니까?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신탁자는 대내적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나뉩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표정을 보니까 안 나는 것 같은데.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민법에서 안 했습니까? 명의신탁. 했죠? 그럼 대외적 소유권 뭡니까? 대내적 소유권은 갑과 을 사이에서의 소유자는 갑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외적 소유권은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이거 느끼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명의신탁의 개념이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신탁법상의 신탁을 보겠다는 겁니다. 갑이 을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신탁자라고 부르고 또는 위탁자라고도 부릅니다. 을을 수탁자라고 불러요. 이 신탁은 갑과 을 사이에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여기서는 등기 명의만 믿고 부탁하고 있죠. 따라서 등기 명의만 넘어가는 겁니다. 즉 대외적 소유권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권리 자체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둘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도 권리가 보통은 소유권을 출제하니까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했었다면서요. 신탁의 목적입니다.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되는데 이를 신탁등기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런 예를 든 기억이 있는데 갑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이민을 가려고 보니까 홀어머니가 여기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이민을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이프가 이민 가자고 하는데 말로는 애들 교육이라고 했는데 애들 교육이 목표인지 어머니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하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홀어머니가 걸립니다. 지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갑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친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친구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놓습니다.
월세를 놓게 되면 이제 달달이 돈이 들어오죠. 이 돈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내드려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생활비로 보내드려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요 갑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자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소유권 넘기는 목적은 뭡니까? 어머니에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신탁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신탁의 목적도 등기가 돼야 됩니다. 이를 신탁등기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관리자. 을입니다. 왜냐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등기의무자. 갑이 등기의무자예요. 그래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요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요 신탁등기도 실행이 돼야 되겠죠. 신탁의 목적을 공시해야 되니까 신탁등기도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무조건 단독 신청합니다.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이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수탁자의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수탁자는 을이니까 을은 요 신탁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요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요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시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신탁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에요. 지난 시간에 판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신청이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죠. 별개로 작성하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니까 이때는 동시 신청이 되고,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순위번호는 같이 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순위번호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요거는 등기 신청하고 싶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수탁자라면 요 신탁 등기 신청하고 싶을까요? 신청하기 싫을까요? 싫을 겁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 신탁자나 요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라고 부르는데요. 수익자. 신탁자나 수익자는 요 신탁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신탁자나 수익자가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요 대위 신청은 여기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위 신청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대위 신청과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위 신청할 때는 요게 먼저 이루어지고 요건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이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원칙은 동시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는 등기 관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입니다. 등기 관리자 기타 칸인데 등기부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신탁. 이렇게 되고 여기 반으로 잘라요. 여기.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취득해요. 그럼 그 취득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조건 월세 놔야 돼요, 을은. 그래서 생활비 마련해서 갑의 어머니에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 행사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을이 취득한 소유권 행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걸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하냐면
을은 수탁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탁을 받은 수탁자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수탁자 을. 그러면 소유권 행사는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소유권 자체는 취득하지만 행사는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요 신탁의 목적도 등기한다고 했죠. 신탁의 목적은 여기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다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가고자 하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고민하다가 여기서 딱 끝나요. 왜요? 너무 협소해서 장소가 너무 좁아서. 맞습니까? 신탁의 목적을 여기다 다 기록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의 목적은 별도의 장부를 만듭니다.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이 별도의 장부가 신탁원부라는 장부입니다. 그러면 신탁원부에다가 이제 그 내용들을 기록할 텐데 신탁원부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 신탁원부의 번호를 여기를 통해서 기록해서 이 신탁의 목적을 공시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신탁부동산이 3개라고 한다면 신탁부동산이 3개라고 한다면 등기부 다 따로 있죠. 그러면 신탁등기도 다 따로 해야 되겠죠. 그럼 신탁원부도 다 따로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신탁원부는 신탁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겁니다. 신탁원부는 신탁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등기가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 A, B 요 3명의 수탁자가 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텐데 이는 공유입니까? 합입니까? 여기서도 수탁자가 여러 명일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등기가 을, A, B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이때는 공유입니까? 합입니까? 공유와 합의의 결정적 차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을, A, B 사이에. 있죠? 뭡니까? 이거. 따라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수인일 때 공유입니까? 합입니까? 합의요. 여기는 공동의 목적 제가 언급했습니까? 안 했죠? 수탁자가 수인일 때 공유입니까? 합입니까? 공유.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소유 형태는 공유.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 형태는 합의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 신탁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한데 가등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가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탁등기도 이렇게 가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탁의 가등기도 허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탁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되셨을까요? 하나 더. 지금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고 했죠. 다만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행사는 제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 갑의 채권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신탁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신탁부동산을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고 했죠. 신탁부동산은 신탁자 소유부동산이 아니에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신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신탁자의 재산이 더 이상 아니니까. 그러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해요. 따라서 수탁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2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가지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맞습니까? 그리고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니까 무슨 등기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까? 신탁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신탁 등기는 단독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신청.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공시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신탁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신탁.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반으로 잘라서 수탁자를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탁원부의 번호도 기록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월세로 놓을 필요가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을이 전화를 해갖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아파트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좀 팔아갖고 돈으로 보내달라. 아이들 교육비로 쓰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신탁계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해지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 신청하겠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맞습니까? 신탁계약은 해지가 됐으니까 신탁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그 말소는 어떻게 할까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 신청.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수탁자와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신탁등기 말소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이루어진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새로운 소유자 누굽니까? 병. 그 다음에 이 신탁등기 어떻게 돼야 되죠? 말소돼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2번 신탁등기 말소라고 공시하고 이걸 이렇게 지워줘요. 이렇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등기는 소유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신탁등기는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유권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을은 이제 월세를 놓고 관리하고 월세 나서 생활비 마련해서 어머니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관리할 때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 들 수 있겠습니까? 비용을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이들 교육비로 지금 돈이 거의 없으니까 네가 일부 지분을 처분해갖고 비용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일부 신탁계약 해지해야 될 겁니다. 일부 처분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3분의 1만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병에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3분의 1만 처분해갖고 그 대금으로 이제 관리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해야 됩니다. 이 그림 갖고 신탁등기는 거의 다 해결돼요. 문제들이. 그러면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가.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신탁. 그 다음에 여기는 수탁자을 이렇게 기록이 될 테고 신탁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일부 소유권을 이전시켰죠. 따라서 3번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면 3분의 1은 누가 취득합니까? 병이 취득하죠. 병 지분 얼마 취득합니까? 3분의 1.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은 이제 얼마로 줄어들었습니까? 3분의 3에서 3분의 2로 줄었죠. 그럼 신탁재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신탁등기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신탁등기
변경 이렇게 기록하고 신탁재산은 이제 얼마로 줄었습니까? 3분의 2로 줄었죠. 맞습니까? 3분의 2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신탁재산 3분의 2 이거 수탁자 을이죠. 을이 갖고 있는 신탁재산은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이것도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다 뭐라고요? 주등기. 되셨을까요? 네.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가. 2번 소유권 이전등기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 신탁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파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 신탁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탁자에게 네가 우리 어머니 잘 돌봐드렸으니까 아파트 네가 그냥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네, 이론상 아파트 네가 그냥 가져라 고생했다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탁재산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수탁자의 완전한 재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3번,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는 뜻을 등기한다. 이렇게 등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신탁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등기합니다. 2번 신탁 등기 말소 이렇게 기록하고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 지워지면 요 수탁자의 효력도 상실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의 고유재산이 된 겁니까? 을의 고유재산이 된 겁니다. 이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기출된 한 10개 정도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3개. 네. 그 내용들이 이제 133쪽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136쪽까지. 요 3개의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거의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기출지문들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서도 아마 4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등기법 중에서. 등기법 12개 중에서 3개에서 4개는 출제가 될 텐데요.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오늘 한 거예요. 여기서 거의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 이따가 시험 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